한 국가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하룻밤새 완벽하게 이성을 상실하고 끔찍한 엽기 사륙의 공범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연산군 시절 거대한 사이비 종교의 밀실로 변해버린 조선의 궁궐입니다. 왜 세계 최고 수준의 도덕과 철학을 자랑하던 지식인들이 제 손으로 사람을 찢어 인간 젓갈을 담그는 미치광이 교주의 맹신도가 되었을까요? 1504년의 캄캄한 밤, 왕은 두 후궁의 자식들을 불러 직접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만들며 수백 년을 지탱해온 인륜의 뼈대를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수백 명의 관료들은 이 지옥도 앞에서 묵인하는 것을 넘어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끔찍한 처형을 돕는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엘리트들의 도덕이 마비되고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그 핏빛 가스라이팅의 현장,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4년 3월의 늦은 밤, 거대한 침묵이 궁궐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조차 함부로 법을 어길 수 없는 촘촘한 헌법 체계를 갖춘 철학의 나라였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고, 잘못된 정책에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엘리트 관료 집단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사가 닫힌 공간 안에서 팽팽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견고했던 통치 시스템은 단 하루 만에 비이성적인 폭력의 무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극은 어둠이 짙게 깔린 창경궁 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궁 엄씨와 정씨를 포박해 끌고 왔죠. 그리고 그녀들의 장성한 아들들을 부릅니다. 왕은 자식들을 불러 자루를 뒤집어 쓴 역적을 직접 처참하게 응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벌을 가하던 아들 중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패륜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죠. 비명이 엉겨붙은 그날 밤의 뜰은 완벽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숨이 끊어진 두 후궁의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하는 해형에 처했죠. 상상조차 힘든 극악한 형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을 산과 들에 흩뿌려 사후세계마저 철저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지독한 형벌입니다. 놀랍게도 이 참혹한 형벌을 완성하기 위해 묵묵히 형구를 나르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가의 녹을 먹던 관료와 실무를 담당하던 형리들이었죠. 왕의 명령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철학의 나라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덕적 브레이크가 파열된 이 기괴한 시스템은 철저한 복종의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었죠. 왜 이토록 완벽한 엘리트들이 무기력한 공범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선의 권력 지형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15세기 조선의 권력은 철저하게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궁궐이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를 거대한 돌담으로 꽉 막아둔 요새와 같았죠. 장벽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엘리트 관료들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되었습니다. 도주로가 차단된 궁궐은 권력자가 언제든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끔찍한 짓을 벌일 수 있는 무서운 밀실로 작동했습니다. 외부 시선이 차단된 물리적 고립은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라는 무형의 토대 역시 왕을 정점으로 뾰족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은 신하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이를 지켜줄 무력은 전무했죠. 무장한 군사력과 생사여탈권은 오직 왕의 손에 있었습니다. 최고위 관료조차 궁궐 안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사병 한 명 거느릴 수 없었죠. 오로지 붓과 입이라는 도덕적 명분만으로 권력자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철학적 뼈대 위에서 굴러가는 국가였습니다. 연산군은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물리적 취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양 한복판의 밀실 안에서 권력을 독점한 유일한 포식자였습니다. 급기야 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궁궐 주변의 민가를 무자비하게 헐어버립니다. 백성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폐쇄적인 사냥터로 설정해버렸죠. 왕의 기행을 목격할 수 있는 민간의 눈과 귀마저 완전히 차단하며 누구도 구조의 손길을 뻗을 수 없는 완벽한 진공지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지식인들이 사방이 가로막힌 공간에서 절대 권력과 날 것 그대로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1504년 무렵 궁안의 모든 힘의 균형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도덕과 철학은 칼끝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했고 탈출구가 막힌 밀실의 압박감은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구조적 방패가 사라진 공간에서 도덕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살아남기 위해 맹신을 선택한 엘리트들의 충성 테스트가 서서히 막을 올립니다. 1504년 갑자년, 마침내 왕은 이 거대한 밀실 안에서 가장 가혹한 충성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을 명분 삼아 전대미문의 피의 숙청을 단행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단순한 정치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진짜 목적은 콧대 높은 지식인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무참히 조각내고
오직 자신만을 맹신하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괴한 명령을 내리며 벼랑 끝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철학을 지키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덕을 버리고 공범이 되어 살아남을 것인가. 참담하게도 조선의 최고 지성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왕이 역적의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하는 해형에 처하라고 지시했을 때 행정 시스템은 마비되기는커녕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누군가는 왕의 비이성적인 명령을 공문서로 작성해 하달했고, 실무자들은 한양 시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징발해 형장으로 날랐습니다. 현장에서 끔찍한 절차를 밟으며 수습을 도맡았던 이들은 모두 평범하고 성실한 국가의 공무원들이었죠. 왕의 광기라는 방아쇠가 당겨지자 엘리트 관료들은 도덕적 판단을 완전히 유보한 채 그저 행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참혹한 수능은 권력자가 파놓은 완벽한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숙청 작업에 한 번이라도 동참하고 나면 지식인들은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대신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점차 왕의 폭정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극악한 형벌의 결과물이 궁궐 마당에 놓인 그 순간부터 신하들은 더 이상 국정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의 교주를 떠받드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의 맹신도로 완벽하게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조정에는 왕의 명령에 토를 다는 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성이 부딪히던 회의실은 맹목적인 찬양만이 메아리치는 섬뜩한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내야 할 엘리트 언론 기관마저 납작 엎드렸죠. 억압이 완성된 밀실은 이제 끝없는 쾌락의 무대로 흘러갑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완벽한 공포를 심어준 직후 연산군은 궁궐의 물리적 풍경과 국가의 뼈대를 자신의 욕망에 맞춰 모조리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신하들의 입에 물리적인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었죠. 그는 내시와 관리들의 목에 신원패라는 나무 패차를 걸게 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힌 이 목걸이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벌하겠다는 절대 군주의 강령과도 같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은 이 작은 나무패 하나에 짓눌려 벙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도성은 왕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거대한 유흥의 공간으로 변모해갔습니다. 브레이크가 사라진 권력의 폭주는 곧바로 공간의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한양 도성 안팎의 지형을 폭력적으로 재편했습니다. 도성 밖 백리, 즉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거리쯤에 달하는 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를 세우고 전용 사냥터로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수천 호의 민가가 강제로 헐렸고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서울 여의도를 여러 번 포갠 크기의 거대한 면적이 오직 왕의 유흥을 위해 텅 빈 유령 도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간을 확보한 왕의 탐욕은 사람과 제도로 향했습니다. 전국 8도에 이 채용사를 파견해 외모가 빼어난 여성들을 궁궐로 징발했죠. 이렇게 모인 이른바 흥청의 수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10집에 한두 집꼴로 동원령의 여파가 미쳤고 국가의 엘리트를 길러내던 최고 학부 성균관은 연회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원각사 역시 화려한 연회 장소로 개조되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선의 교육과 행정 인프라가 단숨에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기막힌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도덕과 이성이 거세된 자리를 거대한 낭비와 사치가 채우면서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골가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막대한 비용을 허공에 날리던 폭주의 청구서는 서서히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유흥 인력과 사냥 짐승을 거느린 궁궐의 파티는 매일 밤 천문학적인 비용을 탕진했죠. 텅 비어버린 국가 금고를 채우기 위해 연산군은 세금의 빗장을 무자비하게 열어젖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 엘리트 국가의 가장 뼈아픈 모순이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부유한 기득권층에게 세금을 걷어야 마땅하지만 왕은 양반들의 토지세는 건드리지 않은 채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곡물의 양만 기형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힘없는 평범한 농민들의 마른 수건을 한 개까지 쥐어짜며 사치스러운 비용을 충당한 셈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켜야 할 사대부들은 왜 이 가혹한 경제정책을 가만히 지켜만 보았을까요? 단순히 해영이 남긴 끔찍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기득권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이고 섬뜩한 거래가 작동하고 있었죠. 엘리트 관료들은 왕의 폭정에 입을 다무는 대가로 자신들의 경제적 특권을 고스란히 보장받았습니다. 사냥터 확장을 위해 터전을 잃은 것도, 가혹한 조세를 감당해야 했던 것도 오직 최하층 백성들 뿐이었으니까요. 도덕적 명분을 상실한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갑이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경제가 붕괴하는 현장을 철저히 방관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벼랑 끝의 민심은 가장 절박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도성 구석구석, 양반들이 읽지 못하는 백성들의 글자인 한글로 왕을 비판하는 벽서가 나붙은 것이죠. 억눌렸던 분노가 한양의 밤거리를 은밀하게 덮었습니다. 이 사태를 마주한 절대 권력자의 대응은 체제 붕괴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아예 한글의 사용과 교육을 전면 금지해버린 것이죠. 백성의 눈을 띄우기 위해 만든 문자는 단 두세 대 만에 지배층을 향한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철저히 탄압당하고 맙니다. 지식인들은 특권을 지키려 입을 닫았고 백성들은 언어 자체를 빼앗겼습니다. 국가의 모든 브레이크가 파괴된 완벽한 맹신의 요새. 억압의 압력이 임계점을 돌파하며 이 견고한 체제에도 파멸의 조짐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면 이 참극의 진짜 구조적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섬뜩한 대목은 국가의 두뇌 역할을 하던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광기에 동참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촘촘했던 조선의 통치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향만 반대로 튼 채 절대 권력을 보유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계로 완벽하게 재작동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던 언론기관은 왕의 명령을 합리화하는 나팔수로 전락했고, 철학을 논하던 학자들은 탄압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어용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능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바로 공범 만들기였습니다. 부모를 직접 처벌하게 하고 참혹한 해형을 집행하는 패륜적 행위에 관료들을 동원한 것은 고도로 계산된 통제술이었습니다. 유교적 도덕률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대부들이 스스로 금기를 깨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명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비겁함을 견디기 위해 지식인들은 억지로라도 권력의 명령은 무조건 옳다는 맹신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저항의 의지 자체가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거세된 것입니다. 여기에 끈끈한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침묵의 카르텔을 더욱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엘리트 관료들은 목에 신원패를 차는 굴욕을 견뎠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의 거대한 토지와 노비 등 경제적 특권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탕진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오롯이 조세 저항권이 없는 평민들의 몫이었죠. 권력과 자본을 틀어준 지배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이성적인 폭력을 묵인했고, 심지어 그 체제에 기생하며 은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도덕을 팔아넘긴 자리에 남은 것은 타락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억압과 사치로 쌓아 올린 철옹성은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파멸의 절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억압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맹신의 요새는 역설적이게도 그 통제의 완벽함 때문에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주는 지배층의 암묵적 동의와 이권 카르텔 위에서 굴러갔지만 임계점을 돌파한 광기는 결국 그 카르텔의 생존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죠. 아무리 목에 나무패를 차고 엎드려 비위를 맞추어도 최고 권력자의 변덕 한 번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완벽한 불확실성의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어제의 공범이자 권력을 누리던 측근들조차 내일 당장 극악무도한 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수능의 결속력은 지배자가 최소한의 보상과 예측 가능한 안전망을 제공할 때만 간신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궁궐이라는 거대한 밀실 안에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박살난 권력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신들의 토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무기를 선택했던 조선의 최고 엘리트 관료들은 이제 자신들의 숨통마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전락했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비겁한 복종만으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서늘한 자각이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침묵의 카르텔 내부에서 균열을 내내며 움트기 시작한 것이죠. 1506년 가을, 억눌렸던 공포와 인지 부조화는 결국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반격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음. 불과 얼마 전까지 절대 권력의 수족이 되어 끔찍한 형벌의 실무를 돕고 충성을 맹세했던 바로 그 관료들이 이번에는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은밀하게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목숨을 건 거사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철통 같았던 억압의 성벽은 반란군이 들이닥치자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죽여 벼리고 완성했던 통제 시스템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파괴한 대가로 허망한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억압과 공포로 유지되던 체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붕괴했죠.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된 패왕은 불과 두 달 만에 역병에 걸려 31살의 나이로 쓸쓸히 숨을 거뒀습니다. 폭군은 사라졌고 국가 시스템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막을 조금만 들춰보면 이 통쾌한 반정극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를 몰아낸 반정 세력의 주축은 전날까지 폭정의 머리를 조아리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며 상상조차 힘든 엽기적인 해용을 묵인하고 집행했던 바로 그 엘리트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모순을 고치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자신들의 기득권마저 위협하기 시작하자 오직 살아남기 위해 황급히 방향을 틀었을 뿐입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들의 비겁한 침묵과 동조를 포장하며 모든 죄악을 개인의 광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평범한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공물 제도는 유지되었고 반정에 참여한 공신들은 오히려 더 넓은 토지와 권력을 독식하며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굳혔습니다. 미치광이를 처단한 정의로운 심판자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틈타 불을 불린 수혜자들이었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집단이 공포에 굴복하고 사익에 눈이 멀어 브레이크를 스스로 망가뜨렸을 때 그 비용은 묵묵히 버티던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 독재자뿐만 아니라 그 광기에 기생하며 이득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시스템의 침묵에서 완성됩니다. 특정 엘리트 카르텔이 감시망을 부수고 침묵의 대가로 부를 독점하는 구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도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과 사회가 명백한 파국을 향해 달릴 때 우리는 기꺼이 브레이크를 밟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